안녕하세요. 서초교대 함서한의원 김한빛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감기와 관련해서 많이 받는 질문들 몇 개를 좀 골라봤고요. 감기를 어떻게 하면 빨리 나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좀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에 자주 걸리는 아이인데 걸릴 때마다 약을 먹여야 할까요? 항생제가 좋지 않아서 자주 먹이고 싶지 않은데 아플 때마다 꼭 먹어야 할지 궁금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 만약에 어린이집, 유치원을 가지 않고 집에서 쉴 수 있다면 약이 불필요한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감기는 약 먹으면 일주일, 약 안 먹으면 7일. 결국 약을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은 기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여야 할 것 같은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애가 증상이 너무 안 좋거나 아니면 도저히 집에서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약을 먹어야겠죠. 그런데 이제 약을 우리가 보면 소아과에서 약 처방전을 보면 굉장히 많죠. 진해거담제, 비충혈억제제, 항히스타민제, 뭐 소염효소제, 뭐 정장제, 항생제, 해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만 해도 지금 한 7개가 되는데 진짜로 이게 다 믹스돼서 날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이거를 먹으면 혹은 하루 이틀 정도 먹으면 증상이 0이 되겠지를 기대하고 먹이시면 안 돼요. 그건 약간 이제 양약을 오해하는 건데 기침 콜록콜록하고 계속 코 막혀서 못 자고 열나니까 뜨끈뜨해서 잠 못 들고 찡얼대고 이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한 6시간 딜레이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감기약을 먹이시는 거는 괜찮지만 이게 근본적인 치료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쉴 수 있으면 굳이 먹이실 필요 없다. 쉴 수 없는 상황이면 먹이되 이게 만능이 아니다라는 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감기 자체가 너무 자주 혹은 오래 간다 싶으시면 양약 복용을 조금 제고하시고 한의원으로 와보십시오. 비염을 달고 사는 아이인데 비염과 감기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부모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비염과 감기 굉장히 비슷한 질환처럼 보이고요. 감기와 비염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겹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딱 이거다라고 판단하기는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큰 차이점들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감기는 생각해 보시면 콧물 증상뿐만 아니라 다른 증상들도 동반이 되는 경우가 많죠. 대표적으로 이제 열이 난다거나, 그렇죠? 그다음에 오한, 발열,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 전신 증상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전신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 비염은 딱 코에만 증상이 집중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겪는 비염은 알레르기성 비염인데요. 알레르기성 비염에 3대 증상이 있습니다. 맑은 콧물, 그 다음에 코막힘, 그 다음에 재채기. 알레르기성 비염 있는 어머님들은 딱 아실 거예요. 이제 환절기 되면 재채기 나오고 아침에 조금만 찬 공기 감지가 되면 그 다음에 콧물이 막 줄줄 흐르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코가 또 확 막혀요. 그래서 비염은 코에만 증상이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교차, 미세먼지, 꽃가루. 어쨌든 내 내부에 있는 원인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오는 것 때문에 내가 반응을 해서 생기는 거죠. 근데 감기는 뭐예요? 바이러스 때문이죠. 감기 바이러스가 내 안에 이미 들어왔어요. 대부분 이제 코나 구강 점막을 통해서 외부에서 들어오죠. 다시 한번 정리 드리자면 비염은 코에만 증상이 집중되어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항원 때문에 나타나는 거고 감기는 전신 증상이 동시에 혹은 시간차를 두고 나타나고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염 있는 아이 코피도 자주 나는데 약 말고 추가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코피가 너무 자주 나요. 이제 이런 고민, 질문들 많이 하십니다. 게다가 이제 코피가 언제 제일 많이 나는지를 저희가 이제 진료하면서 생각을 해보면 가을, 겨울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일단 여름은 습하잖아요. 물론 에어컨을 틀어서 건조해지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날씨가 덥기 때문에 습합니다. 근데 가을, 특히 이제 겨울 쪽으로 넘어가면 난방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아이들 코 점막이 굉장히 빠르게 말라붙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콧물이 조금 훌쩍훌쩍하고 말게 그 안에서 굳어버리죠. 코가 꽉 막혀 있어요. 애가 코가 부었나 봐요. 비염인가요? 하고 오셔서 코를 들여다보면 안에는 뻥 뚫려 있는데 입구가 코딱지로 꽉 막혀 있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코피는 왜 나느냐? 그 상태에서 애가 코를 후비거나 비비거나 이렇게 만지면 코딱지라는 거는 이제 점막에 이렇게 찰싹 붙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거기서 상처가 나는 거죠. 우리 이제 피부에 상처 났을 때 그 딱지가 앉잖아요. 어른들도. 근데 그거 완전히 아물기 전에 이제 어떻게 하지 하고 딱 뜯어내면 어떻게 돼요? 피가 이제 송골송골 솟아나죠.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게 코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코피는 사실 어떤 질환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코딱지가 생기고
그게 떨어져 나가면서, 혹은 코딱지가 없더라도 물론 점막이 엄청 건조한데 툭 건드리면 이제 점막이 싹 하고 찢어지는 거죠. 살짝 거기서 이제 코피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원인을 이제 알았으니까 그거를 반대로 해주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 건조하지 않게 하면 됩니다. 촉촉하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얼굴은 미스트를 뿌리면 되죠. 근데 아이들은 코는 코 안에다가 스프레이를 뿌리면 됩니다. 많이들 아실 거예요. 약국에서 뭐 피지오모나 이런 생리식염수 이런 것들 많이 이제 그 판매를 하죠. 말이 좋아 생리식염수지 그냥 소금물입니다. 그쵸? 심층해양수 이렇게 써있지만 결국엔 소금물이에요. 코 점막에 뿌리더라도 맵거나 통증이 없는 딱 농도가 맞춰져 있는 생리식염수를 쓰시면 되고, 저희 함소아에서도 뭐 생리식염수에 여러 가지 한약재 추출물들을 더한 뭐 청비수나 이런 그 비강 스프레이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소아과나 이런 데 가서 처방되면 비염에 쓰는 스프레이라고 해서 비강내 분무제,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를 분무하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코피를 치료하거나 코피를 좀 덜하게 하는 데는 쓰면 안 됩니다. 코가 부은 걸 이렇게 넓혀주는 약이기 때문에 오래 쓸 약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생리식염수 혹은 뭐 저희 함소아에서 있는 그런 비강내 스프레이들을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그런 그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과 그 다음에 점막이 건조해지지 않게 유지해 주는 그런 연고, 그런 것들을 동시에 활용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큰 아이들, 한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들이면 실제로 생리식염수로 코 세척을 할 수도 있어요. TV나 이제 그런 방송에 많이 노출이 돼서 많이 아실 텐데, 이쪽으로 물을 넣어서 이쪽으로 빼는 거예요. 흥 하고 풀면 안에 있는 뭐 코딱지나 콧물들도 나오고 굉장히 이제 코 세수한다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코피 예방이라든지 혹은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기만 오면 중이염 오는 아이 한약으로 치료 가능할까요? 한약은 몇 개월부터 먹일 수 있나요? 중이염 같은 경우에는 소아과에서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처방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중이염은 한약으로 치료가 굉장히 잘 되는 질환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얘기는 아마 함소아 전국에 있는 원장님들 다 동의하시는 부분일 텐데, 중이염에 항생제를 쓰는 가이드라인이 사실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생후 6개월 전에는 언제, 뭐 2세 이전에는 언제, 뭐 2세 이상에는 뭐 일단 관찰, 뭐 이런 식으로 다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동네 소아과나 이런 데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보통은 이제 고열을 동반하면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항생제를 쓰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좀 지켜보거나 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아이가 너무 감기도 자주 걸리고 그게 중이염으로 자주 넘어가는 경우라면 한약으로 중이염을 치료하는 걸 꼭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항생제를 줄이는 게 결국에는 아이의 면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한약은 그럼 언제부터 먹을 수 있느냐? 사실 태어나자마자부터 먹을 수 있습니다. 증류 한약 형태의 한약도 있고요. 보통은 우리가 뭐 첫돌 한약, 뭐 첫돌 보약이라고 해서 돌 넘어가는, 그러니까 아이가 걷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한약을 먹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일단은 중이염으로 고생하는 아이라면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염도 완치가 되나요? 평생 가는 건가요? 오늘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비염은 완치라는 표현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치료가 너무너무 어려워서 완치라는 표현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치료는 잘 돼요. 근데 재발이 잘 돼서 완치라는 표현을 미리 질에 쓰지 않는 것 뿐입니다. 어떻게들 기대를 하시냐면,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비염 치료 과정은 증상이 10이 있어요. 그러면 자 뭔가 한약을 먹고 증상이 9, 8, 7, 6, 5, 4, 3, 2, 1, 0 딱 끝나서 감사해요 원장님 이제 0이 되었어요 안녕, 이제 이런 거를 상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저희가 진료실에서 비염 치료를 하면 어떤 패턴으로 아이의 증상이 움직이냐면, 자 이번에 이제 가을 환절기예요. 그럼 애가 증상이 10점 만점으로 왔어요. 너무 심해요. 그럼 제가 막 한약을 쓰던 치료를 하던 이제 한 5까지 떨어뜨려 놔요. 이번 환절기에는 이게 최선이에요. 5까지 떨어뜨려 놓습니다. 막 한약도 먹고 집에서 생활 관리도 하고 하겠죠. 그럼 이제 1년 내내 한약은 먹을 수는 없으니까, 그럼 겨울에는 조금 뜸해지겠죠. 그래서 좀 집에서 지내요. 그럼 이제 다음번 환절기 때 다시 안 좋아지겠죠. 당연히 완치가 이게 0이 아니니까. 0이 되어도 다시 스물스물 올라올 수 있는데, 저는 일단 5까지만 떨어뜨려 놨거든요. 그러면 다음 봄 환절기에 가을에 치료가 잘 됐으면 다시 올라오긴 하지만 10점까지 다시 안 올라가요. 7까지밖에 안 올라갑니다. 그럼 10에서 5, 그럼 이제 봄이 되면 야 봄은 봄이네, 꽃가루 날리니까 안 좋아지네. 그럼 이제 7까지 올라가면 다시 옵니다. 그럼 또 치료를 해요. 그럼 이제 어디까지 떨어지느냐? 한 3까지 떨어져요. 그럼 그 가을에는 또 안 좋아질 때 한 5, 또 치료하면 2, 이런 식으로 해서 0은 아니더라도
한 3번에서 4번의 환절기, 한 2년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의 환절기 동안 적절한 치료가 잘 이루어지면 한 1에서 2 정도 수준으로 낮출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냐? 0까지 만들 수 없느냐? 생활 관리가 안 되면 언제든지 3, 4, 5, 6 다시 올라가기가 쉬워요. 여기서 생활 관리는 사실 어릴 때 해주기가 굉장히 좋아요. 3, 4, 5, 6세. 아무리 많이 봐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엄마 아빠가 뭔가 타이트하게 붙어서 관리해주기가 너무 용이한데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만 되더라도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비염 관리는 생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은 고학년 중학생 가면 애들이 일단 늦게 자고요. 자기 용돈 받아서 몸에 안 좋은 거 사 먹고 다니죠. 액상과당 이런 거, 탄산음료, 군것질하고 이런 것들이 다 비염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중학생 이상부터는 비염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밑에 5세, 6세, 7세 이런 때는 비염 치료가 굉장히 우리 소위 얘기하는 가성비가 좋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비염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아이가 이미 비염이 나타나는 가정이라면 더 늦기 전에 적어도 초등학교 저학년이 지나가기 전에 치료를 시작하시면 거의 완치에 준하는 수준의 관리, 그 결과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다니다 보니 호흡기 질환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잘 먹고 잘 자서 쑥쑥 커야 하는 시기에 힘들어서 잘 안 먹고 푹 자지 못하는 아기를 보니 안쓰러워요. 도와주세요, 원장님. 감기는 어린이집을 다니면 피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이제 교실 어린이집 가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서로 다 만지면서 놀아요.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손가락도 빨죠. 근데 그거 가지고 손 씻지 않고 누구야 누구야 하면서 놀고 그 다음에 장난감 만지죠. 근데 그 장난감을 또 다른 아이가 만지죠. 재채기하고. 옛날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원생활을 했는데 요즘은 실내 마스크가 해제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그렇기 때문에 감기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소아과에 가서 진해거담제, 해열제, 항생제 이런 것들을 먹는 거는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우리가 국경선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총을 쏘는 거예요. 양약은. 굉장히 빨리 퇴치가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았을 때는 그냥 조금 소규모의 적군들이 몰려와서 총알을 쏘면 퇴치가 됐는데 어린이집을 다니는 순간 대규모의 군대가 막 몰려옵니다. 그러면 총알을 쏘다 총알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제 막 적군들이 성벽을 타고 넘어와요. 그러면 이제 입원하는 거예요. 폐렴, 기관지염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럼 이제 우리가 총을 필요할 때는 쏴야겠지만 아예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굉장히 제가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언제까지 총만 쏠 거냐 이거죠.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성벽을 더 높이 쌓으면 됩니다. 성벽을 더 높이 쌓으면 총알을 내가 소비하지 않아도 적군들이 못 넘어오고 있죠. 근데 정말 센 적군들 가끔 성벽을 높여도 넘어오겠죠. 그때 총을 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양약을 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쓰되 너무 적군이 보이자마자 쓰지는 말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을 다닐 때 감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고민이에요 이러면 그 시점부터 양약을 덜 쓰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이들은 신기하게도 2번에서 3번 정도의 감기를 양약 도움 없이 이겨낼 수만 있으면 그 뒤로는 진짜 몰라보게 좋아져요. 안 믿기실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의 적응력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양약을 좀 덜 쓰면서 감기를 이겨내보는 경험을 올 가을에는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열이 날 때 해열제 교차 복용해도 열이 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차 투여를 하더라도 열이 완전히 36.5도까지는 안 떨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39.2도, 3도 이렇게 고열이 있어서 해열제를 투여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한 1도에서 1.5도 떨어질 거거든요. 그럼 37도 후반, 38도 초반까지는 떨어져요. 한 1도 떨어집니다. 근데 사실 해열제를 먹을 때는 금방 정상 체온 한 36.5도에서 37도까지 떨어졌으면 좋겠다 혹은 떨어질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먹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해열제는 한 1도에서 1.5도밖에 떨어뜨려 주진 않습니다. 제가 항상 해열제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은 탈수만 조심하면 된다. 아이 컨디션이 너무 처지지 않고 그 다음에 물만 충분히 먹고 있다면 해열제를 먹어서 37.5도 밑으로 안 떨어지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다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거는 해열제를 교차 투여를 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그래서 교차 투여할 정도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해열제를 먹긴 먹어야 되고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났다. 5일 정도가 지났는데 계속 열이 있다. 열이 안 떨어진다 하면 꼭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열감기라면 아무리 길어도 만 5일, 즉 120시간 내에는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일반적인 열감기. 근데 만약에 5일이 지나도 열이 계속 안 떨어진다? 이러면 가와사키 증후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대사성 질환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생각한 단순 열감기 외에 다른 질환을 의심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일 정도 동안 열이 안 떨어지면 병원을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교차 투여를 하더라도 열이 너무 안 떨어지더라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이의 컨디션이다. 아이가 갑자기 열이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열이 어느 정도 이상일 때부터 조금 걱정스럽다는 기준을 충족할까요? 어디 보면 애들은 원래 따뜻하니 37.5도 정도는 괜찮다고 해서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기준이 되는 해열제를 먹기 시작해야 되는 체온이라는 건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인데요. 진료를 하다 보면 어떤 아이들은 39도가 넘어가도 굉장히 쌩쌩하고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어떤 아이들은 37도 후반만 되더라도 37.8, 37.9 정도만 돼도 벌써 눈에 띄게 축축 처지고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알고 계시는 우리 아이의 평소 컨디션 여기서 너무 차이가 난다. 그런데 열을 재봤더니 한 38도 혹은 그 이상이 된다. 그러면 해열제를 고려를 해보셔도 됩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38도 중반이 넘어가도 너무너무 아이가 컨디션이 좋으면 기다려 보셔도 돼요. 근데 보통 낮에는 열이 올라도 애들이 좀 쌩쌩한 경우가 많고 밤에는 38도 초반만 돼도 애들이 조금 많이 찡얼거리고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밤에는 자야 되잖아요. 그죠? 자면서 컨디션을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열제를 복용하는 거는 낮에는 대부분 크게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밤에는 그래도 조금 더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소아과학 교과서에 보면 직장 체온 기준으로 39도 미만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치료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어요. 그 얘기는 기다려봐도 된다는 얘기죠. 우리 몸이 열을 낸다는 얘기는 우리 아이가 열이 난다는 얘기는 바이러스와 굉장히 치열하게 전투를 하고 있다는 뜻이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기다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어머님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탈수, 수분이 부족하지 않게. 왜냐하면 엄청 뜨겁기 때문에 냉각수를 잘 부어줘야 돼요. 그래서 물을 충분히 마실 수 있게 그것만 신경 써 주시면 되고, 그리고 단순한 열감기인지 아니면 열감기에서 시작이 된 뭐 급성 중이염 혹은 기관지염, 폐렴, 수족구, 구내염 이런 것들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해 보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코감기, 목감기, 열감기 걸렸을 때 목욕을 해도 되나요? 땀은 많이 났고 목욕하면 추울 것 같고 감기 걸릴 때마다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냥 매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목욕을 하고 나서 목욕을 하면 우리가 보통 욕실에서 이제 하잖아요. 이제 가볍게 샤워로 하겠죠. 통목욕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리고 머리도 감고 해서 이제 막 머리 말리고 특히나 여자아이들은 머리카락이 기니까 잘 말려줘야 되잖아요. 머리를 완벽하게 말리시고요. 로션까지 다 바르고 그 목욕하는 공간에서 옷까지 다 입혀서 그리고 나서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만 보장이 되면 매일 목욕해도 감기에 걸려 있더라도 매일 목욕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감기에 걸려 있는데 약간 으슬으슬 춥고 콧물도 있고 기침도 하는 애를 야 그래 땀 많이 났으니까 목욕하자 막 씻겨요. 근데 이제 목욕을 하면 애들이 컨디션이 좀 살아나거든요. 막 이제 노폐물도 씻기고 개운하니까 그래서 막 다 벗고 이제 거실을 뛰어나가요. 그럼 이제 창문은 열려 있고 썰렁하고 그러면 그때는 모르지만 야 이리 와 해서 머리 말리고 옷 입히고 하면 이미 약간 이제 오한이 오기 시작해요. 애는 잘 몰라요. 그럼 이제 밤에 자려고 누우면 그때부터 갑자기 열이 더 올라가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목욕의 여부가 아닙니다. 목욕을 하고 나서 최대한 다 마무리를 해놓고 머리도 완전히 바싹 말려주시는 게 좋아요. 바싹 말리다 못해 머리 다 말리고 이 목덜미 뒤에 헤어드라이기로 한 20초, 30초 뜨뜻하게 시원하다 이 정도로 해놓고 다 옷까지 입혀놓고 나오면 오히려 컨디션을 더 좋게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목욕, 감기에 걸렸을 때 목욕을 하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뒷마무리를 잘 하고 우리 아이를 욕실에서 끄집어내느냐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기 예방을 위한 면역력 향상을 위해 어린이 영양제나 한방차 같은 게 있을까요?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팁을 알려주세요. 가장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건 건강기능식품 혹은 뭐 어린이 영양제 혹은 집에서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한방차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질문도 많이 하시고 저희 뭐 함소아에서도 함소아 제약에서 생산하는 그런 건강기능식품들이 있는데
진료실에서 이건 저뿐만 아니라 아마 전국 함소와 원장님들께서 거의 공통적인 의견을 갖고 추천해 주시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유산균입니다. 유산균 뭐 변비 있을 때만 먹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즘은 이제 많이들 아시죠? 유산균은 장내 유익한 균을 충분하게 확보해주는 수단인데 변비가 있건 뭐 장이 예민하건 그렇지 않건 여건이 된다면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평생 먹어도 좋은 건강기능식품이 유산균입니다. 왜냐하면 뭐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 뭐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는 아이들 대부분 보면 장내 세균총이 좀 이렇게 건강한 상태에서 많이 흔들리고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유산균은 꾸준하게 복용해 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게 결국 아이의 장 면역, 그 다음에 호흡기 면역을 키우는 길이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타민 D 따로 좀 먹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드려요. 비타민 D는 햇빛을 많이 받아야 체내에서 합성이 잘 되는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뭔가 이제 햇볕을 많이 쬐기 힘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죠. 애들이 좀 밖에서 뛰어놀려고 하면 굉장히 선크림을 많이 발라주시죠. 피부과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할 수는 있는데 비타민 D 합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또 일조량이 적으니까 또 비타민 D가 합성되기가 좀 쉽지 않은 조건이죠. 그리고 음식을 통해서는 충분하게 섭취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따로 비타민 D를 섭취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비타민 D는 사실 뼈 성장에, 즉 칼슘이 우리 몸에서 뼈에 잘 붙어서 뼈 성장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촉매 역할을 하는 비타민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를 충분하게 복용을 하는 것도 감기 예방 성장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방차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 한방차가 있죠. 근데 계절에 따라서 복용할 수 있는 한방차를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이제 더운 여름이 이제 다 지나갔지만 이제 더운 여름에는 생맥산이라는 한방 처방이 있습니다. 인삼, 오미자, 맹문동 요 딱 세 가지로 이루어진 한방 처방인데 생맥산이 해주는 역할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운 여름에 엄청 땀 흘리고 나면 사람이 진이 쭉쭉 빠지잖아요. 몸 안에 수분이 너무 부족해지고 사실 그럴 때 아이들은 굉장히 찬 거를 많이 찾습니다. 아이스크림, 슬러시 이런 것들 많이 찾죠. 그래서 그 대신에 진액을 보충해주는 용도로 생맥산을 활용해 주시면 좋고 이제 다가올 겨울 점점 추워질 때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쌍화차를 연하게 타서 아이들 꾸준하게 복용하면 감기 예방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